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한겨레 신문 김한희 기자 혼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콤비 어디 갔습니까? 네,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변경되는데 변경된 줄 모르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혼자 하시는 걸로. 네. 예. 청취자 댓글 하나 봅시다. 버섯농원 대표님께서 매일 귀로만 들었습니다. 연말에 버섯 진액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작가 지킴이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우리 연일 항의 전화 받느라 몸살하려는 우리 제작진을 위해서 제가 직접 구매할 때 하도록 할 테니까. 네. 그래요. 버섯 좋아합니까? 네, 버섯이요? 네, 좋아합니다. 네. 혹시 한겨레 신문은 항의 전화 많이 안 옵니까? 기만 잘라라 이런 거? 그런 건 안 오고요. 온다고 해도 직접 전달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특정 기자 기만. 네. 요즘은 좀 뜸합니다. 네,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잘 안 되네요. 좀 도와주십시오. 아시는 거 있으면 제보도 좀 해주시고. 제보? 네. 이 제보가 크죠? 네, 제보가 힘입니다. 제보를 해주셔야 저희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압이나 이런데 혹시 휘둘리거나. 외압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금전에 휘둘린다거나. 없습니다. 네. 장담할 수 있나요? 네, 외압과 금전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팩트 체크할 것은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바탕으로 영화 속 내용 중 사실과 허구를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지금 굉장히 연일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영화는. 어떻든가요? 이게 기자로서 보이는 지점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IMF 때부터 기자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오셔갖고 고증이 너무 잘못됐다, 영화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금융 문제를 다룬 영화가 거의 제 기억엔 한국 영화로 제작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IMF가 모두가 사실 갖고 있는 어떻게든 자기 삶에 영향을 미쳤던 기억이지만 실제 그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자기 언어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경제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민주화 문제와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 이 경제, 금융 관련된 영화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런 면에서 그 이야기에 어떤 좀 불을 지폈다라는 측면에서는 평가받아야 될 지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요. 사실은 경제 문제로 바탕으로 영화 만드는 것은 주식 작전 세력 이런 걸로 만드는 건 좀 있었는데 사기나 이런 거 정도인데 이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영화 제목에 일단 국가부도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IMF가 근래에 한국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IMF 관련된 얘기를 지난 20여 년 동안 거의 이제 대중문화에서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당시에 감원이라든가 감봉 좀 월급을 깎는다든가 이런 거 없었을까요? 그런 97년도에는 제 기억에는 그런 건 없었고요. 이 국가부도의 날에도 한겨레 신문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부도의 날의 한 축이 당시에 외환위기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이런 것들인데 거기서 이제 97년도는 한겨레 신문이 어쨌든 87년 민주화투쟁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언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았었는데 그때 한겨레 신문이 어떤 보도들을 했었나 기성 언론과 어떤 다른 보도들을 했었나 이런 거는 저는 그 이후에 입사했지만 참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한겨레 신문은 당시에도 감원하거나 혹은 월급을 적게 주거나 하지 않고 보너스도 그대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네, 제 기억에 97년도 한겨레 신문이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박봉이어서 네,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김한 기자는 IMF 당시는 학생이었죠. 네, 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체험을 직접적으로는 체감이 또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당시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은 IMF 체제로 가기 전에 연일 한국 경제 괜찮다고 그런 기사를 계속 내놨거든요. 외국 언론에 한국 경제 때리기 이런 식의 기사를 계속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 아니었냐. 지금 와서 보면은 잘못된 기사를 계속 내보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노무현 정부나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한국 경제 위험하다. 계속 또 이런 기사를 보내고 있고 과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쓰니 조금 헷갈리기는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분명히 보수 언론이 잘못된 기사를 썼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한번 그 영화를 한번 찾아보죠. 나라사랑 금모으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IMF 하면 이제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기억이 바로 이 금 모으기 캠페인인데요. 저도 그때 막 학교에서 금 모으기 하니까 갖고 와서 내라 이러고 나고 했던 기억 나고 뭐 동사무소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다 금을 이제 모으는 이런 수거하는 것도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이 금이 그때 당시에 3개월간 무려 227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금을 모아서 IMF를 극복했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대단한 국민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 치면 20억 달러어치였는데 그때 저희가 IMF에게 차관으로 썼던 금액이 550억 달러 정도 규모니까 20억 달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금액이 어디에 쓰였냐? 대기업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예.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금반지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걸 갖고 대기업 빚을 갚아준다? 뭐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데 당시에는 대대적으로 그런 캠페인을 했었고 또 하나는 당시에 보면 아나바다 운동이 이때 시작이 됐는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맞죠? 네, 그렇죠. 예,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때 IMF 때 우리가 왜 IMF를 맞았냐 분석하는 한 축에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이 된 줄 알고 너무 흥청망청 썼다. 그래서 당시에 뭐 영화에도 일부 등장을 하지만 뭐 해외에 나가서 외환을 엄청 쓰고 있다. 예. 뭐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뭐 이런 운동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나바나 운동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IMF가 이 재벌들이 비정상적 경영으로 생겨나는 건데 네. 오히려 잘못된 오해를 국민들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당신들이 돈 많이 써서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이런 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가를 했던 것 같고요. 금 모으기 운동은 뭐 김한 기자 말처럼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지라든가 그렇죠. 나라를 구하려는 어떤 뭐 그런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타났는데 과연 금 모으기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됐는가는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런 지적이 네네.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뭐 이게 대기업 빚 가운데 쓰였으니까 적절한 거냐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 국면을 넘어가는 어떤 정치적인 효과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던 방법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왜 IMF가 왔는지를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마음들이 발현된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캠페인이나 통치술도 있었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또 그때 겹쳐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행태가 사실을 IMF 이후로부터 이제 등장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는 정리해고 제도가 없었는데 IMF 이전에 1996년에 그 김영삼 정부 시절이죠. 네. 노동법 날치기 네. 통과 이후로 이제 정리해고를 할 수 기업이 이제 사람을 자르는데 쉽게 편하게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IMF 터지고 비정규직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뭐 평생 고용, 완전 고용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IMF 때문에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96년 4월에 이미 이제 김영삼 정부 당시 신노사관계 구상이 발표가 되면서 합법화나 파견근로 등 이제 당시에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25일 굉장히 유명한 일이죠. 노동법 날치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에 모여있던 당시 신한국당 의원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국회로 들어와서 노동 관련법 11건을 처리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엄청난 이제 노동쟁의, 파업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 여론이 80%까지 치솟아서 97년 1월 달에 이 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IMF 체제를 맞이하면서 이 유예가 이제 그 사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2년 미만은 정규직으로 쓰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굳어지는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97년 말에 IMF 체제로 갔는데 결국은 우리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조짐이 나타난 건 96년부터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그럼 왜 안 좋아졌냐? 또 그 경제 관료들이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에게 여러 가지 할 때 문제를 안 좋아졌는데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기업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정리해고 합법화, 파견근로 이런 것들을 받아주게 된 거죠,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국가 부도의 날에서도 중요한 모티브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OECD의 회원이 되다 보니까 한국이 당시에 노동 관련된 기준과 기업 관련된 기준 모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른바 이제 노동 관련
관련법을 통해서 개정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간과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한국이 그 당시에 금융민주화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게 96년부터 시작된 기업들의 줄도산 문제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이제 한국 기업들과 세계 경제가 어떻게 서로 빚을 지는 관계인지에 대한 이제 그 도식 같은 걸로 이제 그 배우 유아인 씨가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당시에 한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97년 1월 달에 한보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보가 굉장히 큰 대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한보가 쓰러지는 것이 한국이 이 IMF를 초래한 외환위기를 본격적으로 연 서막이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 당시에 한보그룹의 부채 비율이 얼마였냐면 2000%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매출이나 사업의 10배, 20배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던 건데요. 이런 기업이 한보만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97년 3월에 산미, 4월에 진로, 그리고 7, 8월에는 결정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그 환율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쌍방울이 부도가 나고요. 10월 달에는 기아자동차, 11월에는 혜태그룹과 뉴코아가 부도 처리가 되는데 이 당시에 그래서 이 1년 내내 동안 외신들에서 한국의 가용 외환 보유고가 한 2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른바 이제 그 당시 한국이 뭐라고 불렸냐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아시아에 일으키는 신흥 경제 국가 그 4개 나라 중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라고 불리다가 가동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이 사실상 제로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초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96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호무역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그렇죠. 이제 여기에 가입했기 때문에 오픈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당시 재벌들이 문어발 경영을 하면서 마구잡이를 끌어다 쓴 빚, 외채 이런 게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되는데 한보그룹 같은 경우는 정태수 회장, 정경유 차기 어떻게 상징 같은 인물이기도 하죠. 또 뇌물 주고 뭘 따내고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대우가 무너질 때 보면 대우는 다 정말 분식회계해서 빚으로 그렇죠. 지탱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허무너지게 되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 영화 속 팩트 체크 한번 정말 들어가 봅시다. 자, 영화에서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하는 총재에게 한시연이 수차례 위기 관련 보고서를 올리지만 무시당하고 재정국 차관도 사태가 악화될 때까지 한시연의 말을 믿지 않고 언론도 위기는 아니다. 이거 아까 앞에서 설명했고 네. 라고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결국 당시 정책 결정권자들이 국가부도 직전까지 상황을 몰랐느냐. 네. 그 부분은 절반의 사실인데요. 사실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96년 이후에 강경식 전 그 당시 경제부총리가 미국과 유럽을 돌면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막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 경제는 이제 기초가 튼튼하니 투자를 해도 된다 이런 이제 강연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국의 경제부총리가 왜 다른 나라들을 돌면서 이런 설명회를 열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 정책의 최고 수장이 나서서 이 부분을 외국에 직접 설명을 세일즈를 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당시 언론들이 굉장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기사들을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 위기를 과장하면 안 된다 이런 기사를 중앙일보가 쓰기도 했고 경제를 비관할 것 없다. 이게 IMF 바로 직전까지도 이런 이제 기사들을 언론이 썼고 경제 관련된 문제가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통계 뭐 여러 가지가들이 있지만 국민들은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받는 메시지, 수신되는 메시지는 야, 한국 경제 괜찮대, 별 문제 없대 이런 메시지가 계속 수신됐던 건 사실인데 사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관계 자체를 믿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은 약간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외국 언론은 계속해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블룸버그 통신도 그랬었고. 그런데 국내 언론은 괜찮다. 정반대 기사를 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이 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연 경제 정책 입안자들은 위기를 알고 있었겠지만 이거를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했느냐. 그렇죠. 이건 또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규명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영화 속에서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이제 아주 구체적인 고증들에서 고증을 잘못하게 되면 이 책임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민감하던데 당시 어쨌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수석, 그러니까 당시 경제수석은 김인호 경제수석인데요.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그리고 하는 총재까지가 경제 위기와 관련된 보고서를 96년도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어느 정도 사실로 좀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한 바가 있는데 당시 대통령은 직전까지 보고를 못 받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영화에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대통령이 경제 어려운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그거에 반발하는 장면으로 아니다 나 어렵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실제로 당시 대통령은 아들 문제로 굉장히 네. 머리가 좀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한보가 대통령의 아들과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 그 문제였기 때문에. 그 한시연이라는 그 영화 속에 나온 등장인물이 이제 김혜수 씨가 연기했잖아요. 네. 실존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좀 극적 요소를 살리기 위한 허구로 보여지는데요. 당시의 외환위기에 정부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건 말씀드렸던 강경식 경제부총리,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입니다. 근데 당시 한은의 역할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시 한은의 위상은 지금 같지는 않았습니다. 한은은 재경부의 남대문 출장토다 이렇게 불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은의 그것도 이제 일개 팀장이 전체 정부의 뭐 재정부의 차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들어가서 자기의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을 좀 상상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의 구도를 놓고 보면 이 영화 속에 두 가지 종류의 관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능하고 미국의 이익만 대변하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관료 집단이 나오고 이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는 어떤 관료가 나오는데 이 관료 집단 그런 이제 선한 관료 집단을 상정하기 위해서 이 한은의 한시연 팀장을 극중 장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면은 그 한은이 비밀 보고서가 제작됐고 그것으로 사실은 국가 부도 가능성이 최초 언급됐다는데 이것도 이제 허구인 것 같네요. 그렇다 보면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시 한은의 위상이 지금 하는 건 전혀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래요. 댓글 하나 갈까요? 이 작가 눈앞에님께서 국가 부도의 날 영화 보는 내내 착잡하고 씁쓸하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로 마포대로님께서 엄마랑 같이 봤는데 엄마 우시더라고요. 그때 한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짜증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혜수 씨 독백처럼 시민들은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 그 IMF를 직접 겪은 세대는 네. 눈물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극 중에서도 이제 허준호 씨로 대변되는 당시에 내가 왜 부도가 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에 뭐 중소기업을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내가 대출을 받는 게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어음이 발행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내가 왜 부도가 지금 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나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대기업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지는지. 근데 이제 그게 아주 구체적인 개개 과정, 뭐 한 삶의 파괴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영화에서 제일 이제 그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이 한강으로 달려가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당시 저는 딱 군대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심한지 잘 몰랐어요. 나랏밥을 따박따박 먹었어요. 월급 9,500원씩 받아가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하여튼 굉장히 다들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또 다들 어려우니까 남학생들이 다 군대를 가려고 해서 그렇죠. 대기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자, 지금의 회사야 조금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예. 영화 속 팩트 체크 또 가봅시다. 경제 관료가 IMF 구제금융으로 상황을 몰고 갔느냐. 이게 또 영화 속에 나오잖아요. 네, 이건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경제 관료들이 일관되게 처음부터 다른 방법들을 거의 배제한 채 IMF로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한 하는 팀장의 노력,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도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상황이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경부 관료들은 IMF행을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대통령에 대한 보고 부분까지 맞물리면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면 IMF로까지 가는 상황은 막아보려고 노력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당시에 취재를 했던 그 기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처음부터 다른 방법들을 배제한 채 IMF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고, 오히려 IMF로부터 돈을 빌리는 게 별거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건 당시 이제 하는 쪽 관계자들이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모피아라고 불리는 이 경제 관료에 대한 불신 뭐 그런 것 때문에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삽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미국 차관이 IMF 협상장에 있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회고록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사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관이 와서 그 금융위원장 사무실인가를 막 휘저으면서 IMF를 압박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클린턴 행정부 시절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미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자유화 조치들을 강하게 다른 나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는데 IMF가 이렇게 유엔처럼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이 IMF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IMF는 어쨌든 돈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들이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는 당시 세계 질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고 지금도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실제 이 IMF 요구가 바로 미국의 요구였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사실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얘기는 있었죠. 결국은 미국이 결정이 되는 얘기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유아인 씨가 우리나라 부도날 걸 예상하고 외환에 배팅해서 큰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반토막 난 강남에 건물을 빌딩을 사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있었는데 이렇게 유아인 씨에 딱 들어맞는 모델이 있었다라기보다는 IMF가 워낙에 한국 사회를 많이 바꿨기 때문에 그 바뀐 사회를 한 10년, 15년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떼돈을 벌었겠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술자리 같은 데서 그때 이제 그때 주식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때 강남에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IMF 이후에 양극화된 그리고 IMF가 내 삶을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라는 것들의 정반대 인물 모델로서 좀 유아인 씨가 등장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당시에도 우스갯소리로 강남 부자들이 뭐 이대로 영원히 이렇게 외쳤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했었어요. 그래요. 예, 오늘 팩트 지금승부 트루맨 김준일 대표가 지각으로 안 오는 바람에 김한 기자와 함께 했는데 오늘 단독 드립을 잘 하시네요. 네. 중간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